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제 104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미리 하셨나 모르겠는데 한 10분 정도 시간 재고 본인 실력대로 찍지 말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신 다음에 다 풀었다. 다 15개 다 100% 맞았다. 그럼 강의 들으실 필요 없고 좀 찜찜한 게 한두 개 있다. 그럼 강의를 들어보세요. 답이 몇 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이미 뭐 답안지 보셨을 테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풀어가는 방식 같은 거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배울 게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시죠. 1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설명. 재무제표 이건 우리 회계 이론서 기본서를 열심히 보시면 그냥 딱 보면 나오죠. 재무제표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라. 계속기업의 전제, 회계 공준이잖아요. 엄청 중요한 거지. 회계 공준이 뭐더라? 그럼 곤란합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한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경영자에게 있다. 그 다음 기업은 현금 기준 회계를 사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하는 순간 1초가 뭐예요? 0.1초도 망설임 없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회계는 발생주의다. 단 현금 흐름표만 현금주의고 나머지는 발생주의죠.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됐죠?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자료만 나타내지만 추정에 의한 측정치도 포함된다. 이것이 결국은 단점으로 작용되는 것 중에 하나죠. 회계학은 실제가 아니라 실제도 물론 있지만 추정치가 많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이며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추정치잖아요. 추정치. 물론 합리적인 근거가 있겠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추정치가 개입된다는 거 이것이 회계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도 아마 이론 시간에 언급이 됐을걸요. 두 번째, 재고자산. 이것도 늘 나오는 거죠. 재고자산은 거의 매 5문제잖아요. 회계원리가. 그 중에 하나는 재고자산이 거의 그냥 고정입니다. 고정 출연이에요.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1. 선적지 인도 조건. 선적지에서 인도하는 조건이에요. 팔았대. 근데 간혹 가다가 판매한이 아니라 매입으로 나올 때 있죠. 그러니까 선적지는 뭐다 이렇게 외우면 안 돼. 그냥 의미 그대로 선적지에서 인도하는 조건인데 팔았느냐 샀느냐에 따라서 내 건지 아닌지 구분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외우고 이러지 마시고. 운송 중인 상품 미착 상품이죠.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문이다 그랬는데 사실 선적지에서 넘겨줬대. 물건을 실어 보내는 순간 넘겨준 거야. 물건을 실어 보내는 순간 넘겨줬으니까 이건 어차피 내 거 아니죠.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맞죠? 맞는 거죠? 이미 나는 선적하는 순간 내 손 떠났잖아요. 내 거 아니야. 상대방 거. 매입자의 재고자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매입한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했대. 그럼 내 거죠. 운송 중인 거 내 거죠. 선적하는 순간 나한테 넘어온 거 내 겁니다. 매입자의 재고자산이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최근에 매입한 걸로 구성돼요. 맞나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 어제 거 오늘 거, 어제 것부터 팔려. 남은 건 최근 거. 맞지요? 기말재고자산이 현행원가, 시가에 가깝다. 맞죠? 맞죠? 뭔 소린가 모르면 회계 1급부터 다시, 회계 2급부터 다시. 그 다음 후입선출법.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후입으로 할 때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뭐요? 이거랑 딱 봐도 벌써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딱 봐도 둘 중에 하나는 틀렸죠. 기말재고가 최근 거야. 얘는 말이 되지만 얘는 안 되죠. 후입이니까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죠. 어제 거 오늘 거면 오늘 거부터 팔리는 거죠. 그럼 남는 게 어제 거 과거입니다. 기말재고는 과거입니다. 과거. 어쨌든 틀렸고 답 나왔죠? 일단 위탁 판매, 위탁 매매, 위탁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부탁받은 사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받은 적성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위탁자 거. 당연한 거죠. 이건 뭐 이런 시간에 뭐 많이 이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거. 걔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는 순간 재고자산이 아니죠. 그리고 수익은 누구한테 귀속된다? 위탁자한테. 수탁자의 수익이 아니라 위탁자의 수익이다. 그죠? 뭔 소린가 한번 알아들으시면 이론 강의 100번 듣고 오세요. 그 다음 3번. 무형자산. 보통 유형이 많이 나오죠? 무형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나오는데 어쨌든 무형자산인데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일반 기준은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고
전산세무회계를 제외한 모든 회계시험은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 단 전산세무회계에서는 일반기업회계 기준 참고하시고, 일반기준에서는 사업결합 등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한다. 외부 구입, 외부 취득 맞죠? 내부에서 창출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맞죠? 중요한 거죠. 자가창설, 내부 창출, 자가창설, 내부 창출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게 되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나는 100억이야, 난 1000억이야, 난 1조 원이야. 막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 무형자산을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이다. 맞죠? 충족하면 자산이죠. 충족하면 자산이고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이다. 맞고. 무형자산인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맞죠. 다 맞네? 그럼 답은 4번이지 뭐. 답은 4번이죠.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그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상가. 원래 감가라는 말은 빼야죠. 감가라는 말은 유형자산에만 쓰는 거죠, 원래. 유형자산이 아닌 나머지는 감가라는 말을 빼고 상각이라고만 해야 됩니다. 상각해야 된다 이건데, 어쨌든 결론은 저걸 떠나서 공정가치 변화를 반영하느냐? 아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따로 안 하죠. 물론 저기 재평가 모형이다 이러면 좀 다른 거지만, 기본적으로 상각할 때 공정가치가 변동한다고 그걸 반영하는 건 아니다.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이런 거 따로 언급되지 않는 이상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4번 뭐 이렇게 많아? 자,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하면 얼마냐? 자본잉여금 하면 머릿속에 퍼드득 떠올라야죠. 퍼드득 뭐가? 주감자, 그죠? 감자주, 주감자가 떠올라야지. 주발초, 주감자 여기 있네요. 주감자 나왔네. 주감자, 그죠? 주식발행 조각은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 물론 상계할 항목 이런 것도 없어. 어쨌든 그럼 150에 220, 그죠? 이런 거 나오면 좋겠다. 근데 이걸 이 와중에 헤매고 있거나 찍고 있다. 그럼 주먹이 울어요. 규민머리 3개씩 뽑아요. 규민머리 확 뽑아야 정신 차리지. 이걸 지금 세무이급 수준에서 이걸 고민하고 있다. 그럼 곤란합니다. 이 문제는 전산회계 2급, 회계 2급으로 가도 요즘은 회계 2급에 이거 나와요. 세무 2급이 아니라 회계 2급 수준이라니까요. 이걸 찍고 있다 그러면 반성해야 돼. 가슴에 발을 얹고 반성하세요. 그다음 5번. 회계 변경. 이거 좀 어렵네. 세무 2급에서만 나오죠.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옳지 않은 거. 정책 변경, 추정 변경, 오류 수정. 그죠? 정책 변경. 정책의 변경은 방법 변경하는 거잖아요. 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며 소급법이다. 중요하죠? 과거로 돌아가서 다 뜯어 고치는 거죠. 중요하죠? 정책 변경, 소급법 중요합니다. 두 번째. 회계 정책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면 전진법이다. 맞죠? 말이 그렇지 과거로 다 돌아가서 처음부터 이걸로 했더라면 얼마였을까? 이 금액하고 지금까지 해온 금액을 다 확인하고 뜯어 고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면 전진법. 올해부터 새로운 걸 적용하자. 맞죠? 3번 세법 개정 어쩌고 나오면 웬만하면 틀린 건데, 세법 개정으로 회계 처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정당한 회계 변경의 사유에 해당된다. 틀린 거죠. 그죠? 세법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세법 개정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나오면 틀린 겁니다. 정당한 변경 아닙니다. 그건 회계 변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당한 회계 변경에는 뭐 기준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변경이 더 유용한 정보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서에 보면 뭐 써 있잖아요. 써 있죠. 나 못 봤는데. 그건 지금이라도 찾아봐요 얼른. 그 다음에 답 나왔고 추정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해야 되고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에 반영해라. 변경하는 연도부터 하는 거니까 단기와 단기 이후. 전진법이죠. 전진법. 정책 변경 소급법. 추정 변경 전진법. 오류 수정은 중대한 오류일 때는 잉여금 수정. 그죠?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법인가? 단기법. 중대한 오류일 때는 전기에서 이월된 잉여금 수정하는 거.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900번 때 우리 실기 들어가면 전기 오류 수정 손익 한번 쳐봐요.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나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치면 300번 때랑 900번 때가 있어. 300번 때는 중요한 오류, 잉여금 수정이고 900번 때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고. 다른 거죠? 자, 이제 원가로 들어갑니다.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1. 직접 재료비, 직제는 조업도에 비례해서 총원가가 증가한다.
직접 재료비가 변동비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물건 만들수록 재료는 계속 들어가니까 당연한 얘기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에 발생한 기본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의 합이다 그랬는데,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이잖아요. 직접 플러스 직노 플러스 제조 간접비. 맞겠죠? 맞겠죠? 그다음 관련 범위 내에서 변동되는 변동비는 조업도의 증감에 불구하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단위당 원가 일정하다? 맞지요? 왜 그래프 있잖아요. 변동비. 조업도에 따라 0, 조업도에 따라 원가는 증가합니다. 그러나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 거죠. 단위당 원가. 이 그래프 기억나지요? 제가 말하기 전에 머릿속에 그래프가 딱 떠올랐다. 그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기본이야. 그게 기본인데 얘기했는데도 이런 게 있었나 싶은 사람들은 전산 회계 1급부터 다시 하고 오세요. 1, 2, 3번 다 맞으니까 답은 4번이겠지. 그죠? 생산량이 증가,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고정 원가는 일정하다.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건 변동비고, 고정비는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는 거잖아요. 총원가는 일정, 단위당 원가는 감소. 이게 고정비. 변동비는 총원가 증가, 단위당 원가 일정이죠. 이거를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그리기 전에 말로 할 수 있어야 제대로 아는 겁니다. 물론 몰라도 자격증은 딸 수 있다. 몰라도 까이 거 잘 찍으면 돼. 근데 그렇게 해서 딴 자격증은 잠시 하루 이틀은 기쁘지만 나중에 실무에 나가면 뒤지게 혼나요. 혼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존심상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실력 없는 자격증은 당장은 기쁘지만 나중에 가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결국 눈물만 찍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꼭 점수 100점 맞으라 이 얘기는 아니고 그냥 합격의 목표를 두지 말고 거기에 맞는 실력을 갖춰라. 그러지 않으면 못 버팁니다. 나중에. 어머나 이건 또 뭐다냐. 자, 수선부와 동력부에 각각 80만 원, 76만 원. 제조부, 보조부인데 보조부가 제조부를 도와주죠. 도와주는데 수선부, 동력부인데 수선부가 얼마라고요? 80만 원. 여기가 80만 원이고 동력부가 76만 원이에요. 뭐 그랬다고 치고 보조부 문헌가에 집계되어 있을 경우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립부가 여기인데 조립부에 배부될 보조부 문헌가 총액은 얼마냐. 단 직접 배부법. 땡큐죠. 직접 배부야. 여기다 단계 배부나 상호 배부하면 골치 아플 뻔했지만 직접 배부는 얼마나 좋아요.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끼리 수선하고 동력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건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뭔 소린가 못 알아들으면 이론 강의 100번 듣고 오세요. 자, 어쨌든 다시 그러면은 수선부는 80만 원이었어. 그럼 80만 원이었는데 300시간과 200시간. 이건 없는 거니까 볼 필요 없어요. 그럼 500분의 300, 500분의 200이죠. 그럼 물어본 게 조립부니까 조립부 것만 하면 되잖아요. 5분의 2잖아요. 500분의 200이니까 80만 원에 5분의 2. 그럼 32만 원. 그죠? 그럼 일단 1번 탈락. 이게 32만 원이니까 일단. 그 다음 여기 이제 동력부는 76만 원이었어. 76만 원인데 왜 여기다 썼지? 76만 원인데 4,500, 3,500이면 8,000인가? 8,000분의 4,500, 8,000분의 3,500. 계산기 안 꺼냈는데 딱 안 떨어지네. 그러면은 8분의 3, 3, 4, 40%가 좀 84, 32, 84, 44 되니까 47, 28, 46, 24, 30, 30이니까 33쯤 되네. 그럼 64, 65쯤 되네. 65 얼마니까 4번 같은데요. 맞나? 맞아요. 지금 계산기를 안 들었어요. 어쨌든 대충 이렇게 돼. 대충. 그러면 합치면 65. 됐죠? 여러분 계산기 가지고 가세요. 시험에. 가지고 가세요. 누르세요. 근데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질문이 있었죠. 우리 카페는 아니었다.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50만 원인데 곱하기 800분의 500인데 800, 이거 800분의 여기는 500분의 300, 500분의 200이구나. 어쨌든 800분의 500이 예를 들어서 이러면 또 안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이걸로 하자 그래. 곱하기 500분의 200이야. 그럼 답이 얼마예요? 지금 아까 한 거 32만 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왔니? 500분의 200을 하는 것까지는 알겠대. 근데 답이 어떻게 나왔니? 여러분 계산기 들고 못해요?
알려드릴게요. 계산기 들고 50만 원 치세요. 그다음 이거 먼저 하세요. 이거 먼저 곱하기 20을 먼저 하세요. 곱하기 200. 곱하기 200을 하시고 계산기 눌러요. 그다음에 나누기. 여기로 보세요. 여기로 나누기 500 하세요. 나누기 500 이렇게 나누기 했지 참. 이게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는 치면 돼요. 아셨죠? 얼마 전에 질문 받은 거예요. 또 이거 진짜 50만 원 곱하기 500분의 200 어떻게 이게 나오니? 그래서 계산기 들고 50만 원 먼저 치고 곱하기 200 한 다음에 나누기 500 하세요. 아셨죠? 네. 그만. 어쨌든 저까지 해놓고 저 계산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안 되니까. 어쨌든 저 계산기를 제가 지금 안 챙겨가지고 8,000분의 이거 4,500, 3,500이니까 8,000, 8,000분의 3,50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 없을 때는 암산. 저는 옛날에 주산을 배워서 주산암산을 했기 때문에 어느 얼추 암산이 돼요. 끝자리까지는 못 맞춰도 이거 두 개 합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았으니까 됐지 뭐. 그죠? 끝. 계산기 가져가야 편하겠죠? 넘어가요. 시험장에서는 그 윈도우 프로그램 계산기 안 돼요. 그래서 쌀집 계산기 들고 가서 직접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K일의 프로그램 안에 계산기가 있죠. 그건 눈치껏 알아서 누르면 돼요. 프로그램 안에 계산기는 있어요. 그거 눌러도 돼. 아니면 저처럼 잘 찍어도 되고. 그 다음 만약에 단계 배분 골치 아프죠. 단계 배분 만약에 수성부부터 한다. 그럼 성형 조립하고 동력까지 배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력할 때는 여기 배부받은 금액을 합쳐서 두 군데만 하는 거죠. 이건 안 하는 거죠. 뭔 소린가 못 알아들으면 그 기본서 예제 그리고 강의를 참조하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